이 좌절감, 여러분도 잘 아시죠? 텃밭에 온 정성을 쏟아부었는데도 수확량은 솔직히 말해 너무 초라할 때 말입니다. 작고 볼품없는 당근, 역병 때문에 망가진 토마토, 쓴맛만 나는 오이들. 그런데 옆집 이웃은 무슨 마법의 땅이라도 가진 것처럼 모든 작물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풍년입니다. 혹시 그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비결은 운이나 비싼 비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남들이 쉴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이죠.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조용하고 긴 겨울달에 미래 성공의 토대가 다져집니다. 오늘 저는 매년 12월에 제가 실천하는 5가지 핵심 단계 시스템을 여러분께 공개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텃밭을 풍요로운 오아시스로 바꿀 검증된 전략입니다. 수년 동안 여러분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을 알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해 주세요. 왜 하필 12월일까요? 대부분의 텃밭 농부들은 겨울을 비활동적인 기간, 즉 농항이 농센치라고 생각합니다. 땅은 눈에 덮였고 밭일은 모두 끝났으니 집에서 편안하게 씨앗 카탈로그나 뒤적일 때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12월은 시즌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인 시작입니다. 잡초를 뽑거나 물을 주는 등의 급한 일에서 벗어나 고요함과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귀중한 자원이 생깁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분석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자신을 전투가 끝난 후 휴가를 가지 않고 다음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승리와 패배를 지도 위에 놓고 분석하는 장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텃밭은 수확을 위한 전장입니다. 그리고 12월은 바로 여러분의 본부 본진입니다. 바로 지금 머리가 맑을 때 지난 여름의 모든 세부사항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햇볕에 잎이 타들어간 곳은 어디인지, 어느 밭이랑에 물이 고였는지, 어떤 품종이 가장 좋았고 어떤 품종이 실망스러웠는지 말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여러분의 무기, 즉 도구와 여러분의 군대, 즉 씨앗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봄의 허둥지둥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12월을 게으른 달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카드로 만듭시다. 자, 우리의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냉철한 분석과 면밀한 계획입니다. 당분간 미래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꿈은 잠시 접어두고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트와 펜을 꺼내거나 컴퓨터 문서를 여세요. 여러분의 임무는 텃밭의 집요한 탐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없다면 밭의 지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화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밭이랑, 온실, 비닐하우스, 과일나무와 관목의 배치를 도식적으로, 즉 약도 형태로 그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각 구역, 각 밭이랑 옆에 지난 시즌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하세요. 여기서 무엇을 재배했나요? 수확량은 어땠나요? 최고였는지, 보통이었는지, 아니면 형편없었는지 자세히 기억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실 속 토마토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품종을 심었나요? 이름을 적으세요. 그중 어떤 것이 더 맛있었나요? 어떤 것이 더 일찍 열매를 맺었나요? 어떤 것이 병충해에 더 강했나요? 혹시 열매조차 맺지 못한 품종은 없었나요? 실패에 대해 쓰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값진 교훈이니까요.
그 특정 밭에서 어떤 해충과 싸웠는지 기억해 보세요. 고추의 진딧물이었나요? 아니면 감자의 감자 잎벌레였나요? 어떤 방제 방법을 사용했고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기록하세요. 병충해도 생각해 보세요. 역병, 흰가루병, 잎곰팡이병 등 어떤 병이 어디서 어떤 작물에 나타났는지 표시하세요. 이것은 잠시 후 논의할 돌려짓기, 즉 윤작 계획에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일조량을 평가하세요. 식물이 햇빛이 부족해 웃자라거나 반대로 여린 잎이 한낮 햇볕에 타버린 구역은 없었나요? 지도에 표시해 두세요. 물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너무 빨리 말랐고 어디에 비가 온 뒤 물이 고였나요? 어떤 비료와 영양분을 주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각 밭이랑의 작물에 언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기록하세요. 그 효과를 보았나요? 아마도 재를 준 후 양파가 더 크게 자랐거나 액비를 준 후 오이가 더 활발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루하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믿으세요. 이것은 정보의 금광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텃밭에 대한 독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는 개인 맞춤형 정원 일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어 무엇을 어디에 심었는지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대신 여러분의 12월 보고서를 펼치면 추측이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명확하고 확실한 행동 계획이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적인 접근 방식의 첫걸음이자 그 결과로 풍성한 수확을 얻는 방법입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는 과정이 끝났으니 이제 실질적인 증거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중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토양 분석입니다. 많은 텃밭 농부들이 이걸 무시하고 감으로 합니다. 재를 뿌리고 거름을 붓고는 왜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지 의아해하죠. 하지만 흙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모든 농사의 기본입니다. 밭이 비어있는 12월은 시료를 채취해서 내 땅이 어떻게 살고 숨 쉬는지 파악하기 완벽한 때입니다. 왜 봄이 아닐까요? 봄에는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토양 분석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겨울의 결과를 받아보면 필요한 재료를 미리 구입하고 봄의 땅을 개선할 작업 계획을 세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가정용 간이 테스트 키트.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초보자에게 충분히 유용한 방법인데 바로 가정용 간이 측정 키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예 상점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 이 키트는 보통 시약이 묻은 스트립이나 작은 시험관 형태로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인 토양 산성도, 즉 pH 수준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pH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밭작물은 중성 또는 약산성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흙이 너무 산성이라면 아무리 비료를 줘도 작물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여러 밭에서 약 15에서 20인치면 깊이의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그것들을 섞은 다음 증류수로 희석하고 지시약을 담급니다. 몇 분 후 포장지에 있는 색상표와 비교하면 됩니다. 텃밭 각 구역의 결과를 기록해 두세요. 두 번째 방법, 농업화학연구소 분석 두 번째 방법은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데 바로 농업화학연구소에 샘플을 맡기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 결과는 몇 배로 돌아올 겁니다. 실험실 분석은 정확한 pH 수준뿐만 아니라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 칼슘, 황, 철 등 주요 다량 및 미량 원소의 함량까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토양에 부족한 성분과 혹시 과잉된 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적힌 상세 보고서를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칼륨 비료를 줬는데 이미 과다해서 오히려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실험실 분석만이 밝혀낼 수 있습니다. 연구소용 시료 채취 방법, 실험실용 시료는 어떻게 올바르게 채취해야 할까요? 한 밭이나 구역에서 대각선 또는 봉투 모양처럼 여러 지점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표면의 잔디층은 걷어내고 흙은 50m에서 20cm 깊이에서 채취하세요. 이 모든 샘플을 깨끗한 양동이에 섞고 뿌리와 돌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시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복합시료에서 약 10.5kg 정도를 따로 덜어내 깨끗한 봉투에 포장하고 시료 채취 장소를 기록해서 연구소로 보내면 됩니다. 결과를 받아보면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작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도를 낮추기 위해 석회를 넣어야 할지 아니면 인산 부족을 채우기 위해 과인산 비료를 추가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추어와 전문가를 가르는 과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지난 시즌 밭 지도와 토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세 번째 단계인 윤작 계획 수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매년 같은 작물을 같은 자리에 심는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토양 고갈입니다. 모든 식물은 특정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는 질소와 칼륨을 많이 좋아하죠. 한 곳에 계속 양배추만 심으면 이 특정 성분들만 토양에서 빨아들이게 되고 해가 갈수록 수확량은 점점 나빠집니다. 둘째, 명의 축적기입니다. 작물 그룹마다 특정한 질병이 있습니다. 특히 역병 파이토프토라를 일으키는 병원균은 가지과 작물, 즉 토마토, 감자, 고추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 병원균이 땅속에서 월동하면 다음 시즌에 좋아하는 작물에 다시 기꺼이 달려들어 역병을 퍼뜨릴 것이고 전염병은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해충 번식입니다. 많은 해충들 역시 특정 작물에 특화되어 있으며 먹이원 근처의 땅속에서 겨울을 납니다. 감자 후에 또 감자를 심는 것은 콜로라도 감자 잎벌레에게 완벽한 휴양지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윤작, 즉 작물 돌려짓기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같은 과키의 작물을 원래 자리에 최소 3, 4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심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토양이 특정 병원균과 해충으로부터 정화되고 영양 균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간입니다. 윤작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우선 모든 작물을 과 K 별로 분류하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과 토마토, 고추, 가지, 감자, 십자화과 배추과 모든 종류의 양배추, 무, 순무, 열무, 밭과 오이, 호박, 애호박, 멜론, 콩과 완두콩, 강낭콩, 콩, 산형과 당근, 파슬리, 딜, 샐러리, 백합과 양파, 마늘, 부추, 명아죽과 사탕무, 시금치, 근대 등입니다. 이제 밭의 평면도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십시오. 올해 1구역에서 가지과 작물을 키웠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년에는 그 작물을 2구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1구역, 즉 토마토처럼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은 자리에는 질소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콩과 작물 등을 심습니다. 3구역에 당근이 있었다면 다음엔 양배추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는 것입니다. 4년이 지나면 토마토는 토양이 충분히 쉬고 회복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 작물, 이전 작물과의 궁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전작물과 나쁜 전작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작물에게 가장 좋은 전작물은 콩과 작물, 오이, 양파, 그리고 조기 양배추입니다. 하지만 감자를 심었던 자리에는 토마토를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은 공통된 병원균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작물 호환성 및 윤작 테이블은 인터넷이나 서적에 많이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이 계획을 3, 4년치 미리 세우십시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는 단 한 번의 작업으로 장기적으로는 병충해 방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이며 무엇보다 건강하고 풍성한 수확을 안겨줄 것입니다. 12월에 세우는 이 윤작 계획이야말로 향후 몇 년간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하는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내디딘 첫걸음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텃밭을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심을 작물을 계획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윤작, 즉 돌려짓기에 따라 작물을 대충 배치하는 것은 절반의 성공일 뿐이죠. 이제 우리는 작물들의 편안한 이웃관계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혼합식재, 즉 컴패니언 플랜팅 개념부터 시작해 봅시다. 어떤 작물들은 함께 심었을 때 서로 돕습니다. 해충을 쫓거나 유익한 수분맥에 곤충을 유인하고 이웃 작물의 맛을 좋게 하거나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작물들은 자원 경쟁을 하거나 토양의 유해 물질을 분비하며 서로의 성장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이웃관계의 고전적인 예는 당근과 양파입니다. 양파의 강한 냄새는 당근에게 해로운 당근 뿌리파리를 쫓아주고 당근은 다시 양파 뿌리파리를 쫓아줍니다. 완벽한 상생이죠. 또 다른 좋은 예는 토마토와 바질입니다. 바질은 토마토의 맛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일부 해충까지 막아줍니다. 그리고 텃밭 둘레에 심은 메리골드는 선충과 수많은 토양 해충을 막아주는 천연 생물학적 장벽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12월 목표는 이러한 상호관계를 자세히 연구하고 단일 작물만 키우는 것이 아닌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텃밭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도에 어디에 무엇을 심을지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토마토줄 옆에는 바질과 키 작은 메리골드를 섞어 심습니다. 양배추줄 사이에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유익한 천적을 유인하는 딜을 파종하세요. 오이 근처에는 뿌리혹 박테리아로 질소를 추가로 공급해줄 콩을 심는 시기죠. 하지만 반대로 서로 해를 끼치는 상극의 관계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펜넬과 콩은 서로 성장을 방해하고 감자와 오이 역시 좋지 않은 이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작물의 키와 필요한 일조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바라기나 옥수수처럼 키가 큰 작물은 텃밭의 북쪽에 심어 낮은 작물들의 해를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세요. 수직 공간도 활용해야 합니다. 오이, 콩, 완두콩, 일부 호박 품종, 심지어 멜론과 같은 작물에는 반드시 지지대, 그물망 또는 아치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세요. 이는 밭의 공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작물의 통풍을 개선하여 곰팡이성 질병을 예방하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텃밭 사이 통로의 너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손수레나 물뿌리개를 들고 지나다니기에 편안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필요한 작물의 수량을 계산하세요. 텃밭 크기와 권장식재 계획에 따라 토마토, 고추, 양배추 등을 몇 포기 심을지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 계산은 다음 단계인 씨앗 구매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되죠. 이렇게 상세하게 계획된 식자의 도면은 다음 시즌을 위한 여러분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계획만 있다면 봄에는 마치 현장에 숙련된 소장처럼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실수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바로 원예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인 씨앗에 관한 것입니다. 씨앗은 미래 수학의 모든 프로그램이 담겨 있는 작은 생명의 캡슐이죠. 우리가 이 씨앗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의 첫 번째 과제는 씨앗 재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초보 가드너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색색의 씨앗 봉투가 가득 담긴 보물 상자나 상자가 하나둘 쌓이게 되죠. 12월은 이 소중한 재고를 정리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가지고 계신 씨앗을 전부 다 꺼내십시오. 그리고 작물별로 분류하세요. 토마토는 토마토끼리, 오이는 오이끼리, 꽃은 꽃끼리 모아두는 겁니다. 이제 각 봉투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기한입니다. 사용기한은 포장에 반드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한이 1로 2년 정도 지났다면 당장 버릴 정도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씨앗의 나이가 5년에서 7년 정도 되었다면 발화율이 매우 낮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기한이 확실히 지난 봉투는 미련 없이 바로 옆으로 치워두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공간만 차지하고 봄에 당신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기한이 임박했거나 발에 의심이 가는 씨앗의 발화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아주 간단하지만 모종 상자의 공간과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작은 접시나 받침대를 준비하고 그 위에 물에 적신 키친타월, 화장솜 또는 몇 겹으로 접은 휴지를 깔아줍니다. 이 습한 받침대 위에 테스트할 봉투에서 씨앗 10개를 정확히 꺼내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물에 적신 키친타월로 덮어줍니다. 온실 효과를 만들기 위해 접시를 비닐봉투 안에 넣고 싱크대 위나 난방기 옆 같은 따뜻한 장소에 두십시오.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습도를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며칠이 지나면 작물에 따라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후에 10개 중 몇 개의 씨앗이 발화했는지 세어보세요. 8개에서 9개가 발화했다면 발화율이 아주 좋은 것이니 안심하고 파종해도 좋습니다. 5개에서 8개라면 발화율은 보통이므로 평소보다 씨앗을 촘촘하게, 즉 여유 있게 파종해야 합니다. 만약 5개 미만으로 발화했다면 그 씨앗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씨앗에 소중한 공간과 시간을 낭비하겠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점검을 마친 후 남아있는 좋은 씨앗들을 다시 분류하십시오. 다가오는 시즌에 확실히 심을 씨앗과 예비용으로 남겨둘 씨앗을 분리하세요. 그리고 수량을 확인하세요. 좋아하는 토마토 품종의 씨앗이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재고 조사를 통해 현재 무엇이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매 목록을 작성하게 되므로 가든센터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려 불필요한 것을 사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풍성한 수확을 위한 전략의 일부인 현명하고 경제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텃밭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셨을 겁니다. 이제 모든 정원색의 가장 즐거운 겨울 활동, 바로 새로운 씨앗을 고르고 구매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감정적인 충동이 아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씨앗 선택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올바른 선택의 기술입니다. 12월과 1월은 새로운 카탈로그와 신품종 씨앗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품종들을 살펴볼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품종이나 교배종의 지역 적합성입니다. 다른 기후대 블로거들이 광고하는 이국적인 신품종을 쫓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따뜻한 지역에서 잘 열리는 토마토가 추운 지역에서는 충분히 익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종이 어떤 지역에 추천되는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실망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담실 둘째, 성숙 시기입니다. 모든 작물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뉩니다. 여름이 짧은 지역이라면 일찍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이나 중생종에 집중하십시오. 만생종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성숙 시기의 품종을 함께 심는다면 수확 기간을 7월부터 10월까지 길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셋째, 병충해 및 불리한 환경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제조사는 보통 해당 품종이 역병, 잎곰팡이병,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의 강한지 포장에 표시합니다. 작년에 특정 질병으로 고생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그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진 품종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밭의 특성에 따라 가뭄에 견디는 내건성, 추위에 강한 내한성, 그늘에서 잘 자라는 내음성 같은 특징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순종과 교배종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순종, 원종. 품종은 전통적인 육종의 결과로 그 특성이 안정적이며 대대로 유전됩니다. 이 식물에서 씨앗을 채취하면 다음 해에도 똑같은 작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F1 마크가 붙은 교배종, 하이브리드 은 서로 다른 두 품종을 교배하여 얻은 1세대 결과물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확량이 많고 질병에 강하며 모양이 균일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을 채취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세대에서는 특성이 분리되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씨앗을 직접 채취하며 다양한 맛과 모양을 즐기고 싶다면 순종 품종을 고르십시오. 보장된 높은 수확량과 질병 저항성이 중요하다면 F1 교배종을 선택하십시오. 씨앗 봉투에 있는 설명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식물의 키, 심는 방법, 토양 및 관리 요건 등 모든 핵심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쁜 그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12월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씨앗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세운 명확한 기준과 파종 계획을 바탕으로 씨앗을 분석하고 선택하는 전문가 분석가가 되는 시간입니다. 씨앗 목록은 다 작성하셨죠? 이제 중요한 다음 질문은 어디서 씨앗을 사야 하는가입니다. 품종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죠. 저희가 진행하는 두 번째 단계 중 세 번째 파트는 바로 이 씨앗 판매처에 대한 탐색입니다. 여기서는 품질 좋은 종자를 구매하고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돕는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 검증된 생산자와 판매자를 믿으십시오. 숙련된 도시 농부라면 누구나 실패할 확률이 적은 믿을 만한 종묘회사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럼에서 후기를 찾아보거나 주변 텃밭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시장에 오래 머물러 온 대형 회사들은 그들의 명성을 소중히 여기며 엄격한 씨앗 품질 관리를 수행합니다. 반면 시장 노점에서 화려한 포장지에 담긴 출처불명의 씨앗을 구매하면 엉뚱한 품종이 섞여 있거나 발화율이 낮거나 심지어 잡초 씨앗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규칙. 믿기 힘든 제안을 경계하십시오. 인터넷에서 파란 수박 씨앗, 1년 내내 열매를 맺는 덩굴 딸기, 혹은 네모난 토마토를 광고하는 것을 본다면 99%는 사기입니다. 사진은 포토샵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육종의 기적이라 속여 팔지만
기껏해야 평범한 식물의 씨앗이 배송될 것입니다. 이러한 허위 광고는 특히 대형 국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흔합니다. 희귀한 작물을 키우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과학과 상식에 의존하십시오. 하바르스 규칙. 다양한 판매 채널을 비교하십시오. 씨앗은 가든센터, 전문 매장, 종자회사, 온라인 쇼핑몰 또는 개인 수집객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든센터에서는 씨앗 봉투를 직접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품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일반적으로 선택의 폭이 훨씬 넓고 희귀한 품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상점 자체의 후기를 확인하며 배송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수집객에서 구매하는 것은 대량으로 판매되지 않는 독특한 오래된 품종이나 가계 품종을 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작은 텃밭 환경에서는 자연 교배가 흔하기 때문에 품종이 섞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판이 좋고 긍정적인 후기가 많은 수집가를 찾으십시오. 규칙 4. 구매를 봄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보통 12월에서 1월 사이에 가장 다양한 품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가장 인기 있고 좋은 품종과 교배종은 이미 품절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미리 주문하면 서두르거나 번잡함 없이 씨앗을 받고 파종 시기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종묘 회사들이 보통 겨울에 얼리버드 주문에 대한 할인 및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필요한 것을 확실히 구매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시장 조사를 수행하고 두세 개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를 선택하여 목록에 따라 주문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품질의 종자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이미 성공의 절반을 달성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장 설레는 단계를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이제 새롭고 탐스러운 씨앗 봉투들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겠죠. 하지만 씨앗을 다루는 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씨앗들이 봄까지 발화율을 유지하려면 올바르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두 번째 단계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블록, 즉 씨앗 은행 종자관리, 조직하기입니다. 단순히 모든 봉투를 서랍에 던져넣고 3월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씨앗에게는 세 가지 주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열 온기, 빛, 그리고 습도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치명적인 요소들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씨앗을 보관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은 시원하고 어둡고 건조한 장소입니다. 온도는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섭씨 5도에서 15도 사이가 좋습니다. 공기 습도는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이런 곳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온도와 습도 변화가 심한 주방이나 햇빛이 들고 외풍이 통하는 창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난방기, 히터, 배터리. 근처 역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시원한 방에 있는 옷장이나 수납장의 아래쪽 선반, 식료품 저장실, 팬트리 또는 안트레솔 높은 곳의 수납 공간이 적합합니다. 일부 정원사들은 씨앗을 냉장고 문 쪽 칸에 보관합니다. 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이지만 완벽한 밀봉, 기밀성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냉장고 내부의 높은 습도는 씨앗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씨앗 봉투를 반드시 여러 겹으로 포장하십시오. 예를 들어 뚜껑이 단단히 닫히는 유리병에 넣고 습기 흡수를 위해 실리카겔 신발 상자에 자주 들어있는 작은 포장재를 함께 넣어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이제 정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봄에 필요한 씨앗을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체계화가 필수적입니다.
몇 가지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씨앗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재고를 조사했을 때처럼 작물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파종 시기별로 씨앗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보관함 안에 몇 개의 봉투나 칸을 만드십시오. 첫 번째 칸에는 2월에 가장 먼저 모종으로 파종해야 하는 작물, 즉 고추, 가지, 샐러리, 일부 꽃에 씨앗을 넣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3월에 파종하는 토마토, 리크 서양 대파를 넣습니다. 세 번째 칸은 4월 파종 작물인 양배추, 아스터를 위해 비워둡니다. 별도의 봉투에는 5월의 흙에 바로 파종하는 씨앗, 즉 오이, 호박, 당근, 비트, 쌈 채소 등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는 가을 파종, 월동 파종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편리합니다. 파종 시기가 되었을 때 전체 컬렉션을 뒤적거릴 필요 없이 필요한 봉투만 꺼내면 됩니다. 보관 용기로는 투명한 포켓이 있는 사진 앨범, 전용 정리함 오거나이저, 플라스틱 용기 또는 일반적인 종이 상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고 씨앗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월의 이처럼 체계적인 씨앗 은행을 만들어 두면 종자 보존을 확실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쁜 봄철에 여러분의 작업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지루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건강한 정원 관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무기고라 할 수 있는 정원 도구와 장비 관리 이야기입니다. 땅이 눈 아래 잠들어 있는 바로 이 12월이야말로 우리의 충실한 조력자들, 즉 도구들을 정리할 시간이 있는 때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대청소와 소독입니다.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급하게 흙이 묻은 채로 삽과 쇠스랑을 창고에 던져 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흙덩이 아니나 전정가위, 톱날에는 곰팡이 포자, 박테리아, 심지어 해충의 알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봄에 이 더러운 도구들로 작업을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정원 전체에 병균을 퍼뜨리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임무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닦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삽, 쇠스랑, 갈퀴, 괭이부터 시작하세요. 뻣뻣한 금속 브러쉬나 스크레이퍼를 사용해 말라붙은 흙과 녹을 꼼꼼히 긁어냅니다. 특히 금속 부분과 손잡이가 연결되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그곳에 이물질이 가장 많이 쌓입니다. 물리적 청소가 끝난 후 작업 부분을 뜨거운 물에 주방 세제나 비누를 풀어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새 녹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소독입니다. 특히 전정가위, 가지치기 가위, 정원용 가위, 톱과 같은 절단 도구에는 필수적입니다. 식물의 위험한 질병 대부분이 바로 이 절단면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 소독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알코올이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소독제로 칼날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클로르헥시딘 같은 소독제도 좋습니다. 구리 성분이나 기타 활성 성분이 포함된 특수 정원용 살균제를 사용해도 됩니다. 일부 정원사들은 진한 분홍색의 과망간산칼륨 용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도구를 용액에 몇 분간 담가두거나 적신천으로 칼날을 꼼꼼히 닦아내세요. 소독이 끝나면 도구를 다시 건조해야 합니다. 이제 나무 손잡이를 살펴보세요. 손잡이가 말라 갈라졌거나 거스러미가 생겼다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사포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세요. 그 후 아마인유, 들기름나,
목재 전용 오일을 듬뿍 발라 흡수시킵니다. 이는 습기와 부패로부터 손잡이를 보호하여 도구를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색깔 있는 손잡이 역시 새로 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금속 부분에 기계유나 윤활유를 얇게 발라주세요. 이는 보호막을 형성하여 겨울 저장 기간 동안 녹이 새우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관리된 도구들은 새 것처럼 보일 것이며 봄 시즌에 바로 투입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지루해 보이는 작업은 사실 여러분의 노동에 대한 존중이자 정원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배려입니다. 도구가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날카로운 것은 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무딘 전정 가위는 식물의 조직을 깔끔하게 자르지 못하고 지식이거나 찢어 놓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친 상처는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무딘 삽은 땅을 팔 때 2배의 힘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 점검 단계의 두 번째는 자르고 파는 모든 도구에 날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전정 가위와 가지치기용 가위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부분의 가위는 절삭날 하나와 받침날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날을 갈아야 하는 것은 절삭날이며 외부 한쪽 면만 공장 출하 시의 각도를 유지하며 갈아줘야 합니다. 안쪽에 평평한 면을 갈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도구만 망가뜨릴 뿐입니다. 연마 도구로는 전정 가위 전용 숫돌, 샤프너, 미세 입자 숫돌 또는 다이아몬드 야스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이라면 올바른 기술을 익히기 위해 관련 영상 몇 개를 참고해 보세요. 움직임은 부드럽고 날의 밑부분에서 끝부분까지 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얇은 금속층을 걷어내고 절삭날의 예리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몇 번 갈아낸 후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날을 훑어 날카로움을 확인해 보세요. 잘 갈린 전정 가위는 종이를 쉽게 잘라야 합니다. 연마 후에는 반드시 기계 오일로 가위의 움직이는 부분, 스프링, 잠금 장치 등에 윤활유를 칠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톱으로 넘어갑시다. 톱날을 가는 것은 톱니의 벌림, 셋과 각도 조절을 위한 삼각줄, 트리앵글 파일. 과 같은 특수 도구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훨씬 복잡한 과정입니다.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직접 하시기로 결정했다면 톱니를 어떻게 벌려야 하는지, 어떤 연마 각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먼저 충분히 숙지하십시오. 삽, 괭이, 쟁기, 플랫 스쿠프 던타연우 잊지 마세요. 맞습니다. 이것들도 날을 갈아야 합니다. 날카로운 삽은 특히 단단하고 점토질인 땅에 훨씬 쉽게 박힙니다. 삽이나 괭이의 날을 세울 때는 일반 줄이나 연마기, 그라인더에 플랩 디스크를 장착하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면에서 경사 베벨을 만들면서 절삭 날을 연마해야 합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울 필요는 없지만 이전보다 눈에 띄게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봄철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잔디깎기와 예초기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딘 칼날은 풀을 깎지 않고 찢어버려서 끝이 노랗게 변하고 잔디밭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잔디깎기의 칼날을 분리한 후 전동식은 전원을 차단하고 엔진식은 점화 플러그 캡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이스에 단단히 고정하고 줄이나 연마기로 갈아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양쪽에서 동일한 양의 금속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업 중 진동이 발생하여 모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12월에 몇 시간만 투자하여 연마 작업을 해두면
성수기에 수십 시간의 작업 시간과 엄청난 체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원 관리를 하는 분들 중에는 수공구 외에도 겨울철 관리가 필요한 복잡한 장비들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순서에서 살펴볼 세 번째 단계는 관리기, 경운기, 혹은 밭가는 기계, 잔디 깎는 기계 예초기, 그리고 물 주는 설비 관수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먼저 휘발유, 가솔린을 사용하는 장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료를 빼지 않고 그냥 창고에 보관했다면 봄에 시동이 안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고장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겨울 동안 연료가 변질되면서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 침전물이 연료 라인이나 카뷰레터를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비를 올바르게 보관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 탱크와 카뷰레터에서 모든 연료를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엔진을 켜서 연료가 소진되어 스스로 멈출 때까지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연료 공급 라인이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 보관법은 오히려 새 휘발유를 탱크 가득 채우고 전용 연료 안정제, fuel stabilizer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안정제는 휘발유의 산화와 변질을 막아 수개월 동안 그 성질을 보존해 줍니다. 이 방식은 연료가 가득 차서 탱크 내부 표면을 녹슬지 않게 보호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사용하시는 장비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 꼭 해야 할 일은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철 사용하는 동안 오일에는 마모로 인한 찌꺼기와 카본이 축적됩니다. 이 오염된 오일을 겨울 내내 엔진 내부에 그대로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폐유 속의 산성 물질이 엔진 내부 부품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즌이 끝나면 엔진이 아직 따뜻할 때 기존 오일을 빼내고 제조사가 권장하는 새 오일을 주입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 필터, 공기 필터를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막힌 필터는 엔진이 제대로 숨 쉬는 것을 방해하여 출력 손실과 연료 소비 증가를 초래합니다. 장비 본체의 흙과 잔디를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모든 나사와 너트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단단하게 조여주십시오. 점화 플러그를 빼서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카본 찌꺼기가 심하다면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점화 플러그를 뺀 구멍에 엔진 오일 몇 방울을 넣고 크랭크 축을 천천히 두어 번 돌려 실린더 벽에 윤활유가 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점화 플러그를 다시 제자리에 조여줍니다. 이제 물을 주는 관수 시스템 차례입니다. 호스에 물이 남아있으면 얼때 팽창해서 호스가 터질 수 있으니 완전히 물을 빼야 합니다. 호스를 동그랗게 말아 창고 등에 걸어서 보관하세요. 연결구, 분사기, 스프링클러 등 모든 부속품을 점검하고 흙이나 석회 물때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을 사용하신다면 역시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기로 불어낸 후 보관해야 합니다. 펌프가 있다면 펌프를 점검하십시오. 펌프는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얼지 않는 실내에 두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이러한 겨울철 세심한 관리는 내년 봄에 장비가 시원하게 시동 걸리고 오랫동안 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모든 공구와 장비를 깨끗하게 닦고 날을 갈고 정비를 마쳤다면 이제 기술 단계의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바로 공구를 보관하는 장소, 즉 창고, 차고 혹은 헛간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작업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장비의 수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몇 년 동안 쌓아둔 물건 중에는 분명 쓸데없는 것이 많을 겁니다. 빈 페인트통, 구멍난 낡은 양동이, 언젠가 고치겠다고 미뤄둔 고장난 공구, 자투리 나무 조각과 비닐 등이 해당되죠. 12월은 이 모든 잡동사니를 미련 없이 정리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공간이 생기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공간이 넓어졌으니 보관 시스템을 고민할 차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물건이 한눈에 보이고 쉽게 손이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한쪽 구석에 잔뜩 쌓아두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필요할 때 홈이 하나 찾으려고 그 더미를 뒤지는데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벽을 활용하십시오. 벽은 가장 가치 있지만 종종 간과되는 공간입니다. 벽에 고리, 브래킷, 홀더를 부착하세요. 여기에 삽, 쇠스랑, 갈퀴 같은 부피가 큰 도구를 걸어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늘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정 가위, 작은 손삽, 원예용 가위 같은 작은 도구들을 위해서는 전용 스탠드를 만들어 보세요. 합판을 잘라 벽에 고정하고 못이나 나사를 박아 그 위에 도구들을 걸어둡니다. 이때 도구의 원래 위치를 마커로 표시해두면 정리정돈 습관을 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선반과 렉을 사용하세요. 이곳에는 전동공구, 오일통, 비료, 보호장비를 보관하기 좋습니다. 비료는 유기농과 무기농으로 나누어 분리 보관하십시오. 농약과 같은 독성 화학 물질은 반드시 어린이와 반려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단단히 잠글 수 있는 별도의 상자나 캐비닛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가차없이 버리십시오. 못, 나사, 볼트 등 자잘한 물품은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나 일반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목록을 점검하십시오. 장갑, 끈, 철사, 모종용 마커, 덮개 재료, 온실용 비닐 등 내년 봄에 새로 구입해야 할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전체 쇼핑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조명과 작업 편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창고가 어둡다면 조명을 설치하십시오. 바닥에 고무 매트를 깔아두면 작업할 때 훨씬 쾌적합니다. 간단한 수리를 위한 작은 작업대, 워크벤치를 두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12월에 이처럼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당신의 헛간은 단순한 잡동산이 창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원사의 작업실로 변모할 것입니다. 봄이 되었을 때 필요한 물건을 단 10초 만에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큰 단계, 즉 모든 것의 기본 중의 기본인 우리의 흙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미 토양의 구성을 분석했으니 이제 겨울철에 이 흙을 어떻게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 단계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겨울 멀칭, 윈터 멀칭입니다. 겨울에 밭을 덮어주지 않고 맨땅 그대로 두는 것은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덮개 없는 흙은 모든 자연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빗물에 씻겨나가고 바람에 말라버리며 깊게 얼어붙어 토양 구조 자체가 파괴됩니다. 결국 봄이 되면 여러분은 폭신하고 비옥한 흙 대신 단단하고 생명력 없는 껍질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멀칭 재료, 즉 멀치는 여러분의 흙을 위한 이불입니다. 이 이불은 흙을 보호하고 겨울 내내 다가올 수확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다면 겨울 멀칭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토양 침식을 막아줍니다. 빗방울이나 녹은 물이 맨 땅을 직접 때려
비옥한 표토를 씻어내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둘째, 깊은 동결을 막아줍니다. 멀치층 아래의 흙은 덜 얼고 봄에 훨씬 빨리 녹습니다. 이는 추운 날씨에도 활동하는 유익한 토양 미생물과 지렁이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셋째, 잡초 성장을 억제합니다. 표면에 떨어진 많은 잡초 씨앗들은 두꺼운 멀치층 아래에서는 봄에 발아할 수 없습니다. 넷째, 유기물의 공급원입니다. 겨울과 봄 동안 멀치의 아래층은 서서히 썩어가며 흙의 부식토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봄에는 남은 멀치 잔여물을 흙의 표면에 살짝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겨울에 밭을 덮어줄 멀치 재료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택지는 매우 많고 대부분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가장 좋고 구하기 쉬운 재료는 정원의 낙엽입니다. 단,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잎인지 확인하세요. 잎을 모아 10에서 15cm 두께로 밭 위에 덮어주세요. 짚이나 건초도 훌륭합니다. 이들은 틈이 많고 공기가 잘 통하는 층을 만들어 서리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늦가을까지 잔디를 깎았다면 깎아서 말린 잔디도 좋은 선택입니다. 잘게 부순 나무 껍질이나 우드칩, 톱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톱밥은 주의해야 합니다. 톱밥이 분해되면서 토양 속의 질소를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톱밥은 퇴비화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거나 봄의 질소 비료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훌륭한 재료는 퇴비입니다. 잘 숙성된 퇴비가 있다면 5에서 7cm 두께로 밭 표면에 깔아주세요. 이는 멀치 역할은 물론 훌륭한 유기질 비료 역할까지 겸하게 됩니다. 멀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일찍 시작하지 마세요. 가벼운 첫 서리가 내리고 흙 표면이 살짝 얼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너무 따뜻하고 습한 상태의 흙을 덮으면 멀치 아래에 쥐들이 보금자리를 틀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밭에 유기적인 이불을 덮어줌으로써 여러분은 토양의 건강과 비옥함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유기물 이야기를 계속해서 정원을 살리는 핵심인 퇴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퇴비화 과정이 완전히 멈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이 느려지긴 하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아요. 특히 퇴비 더미의 중심부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양 관리를 위해 해야 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겨울철 퇴비 관리입니다. 이미 퇴비장이나 퇴비 더미를 가지고 계시다면 12월에는 이를 겨울에 대비해 정비하고 계속해서 재료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강추위가 오기 전에 퇴비 더미를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의 열과 수분을 유지할 수 있고 비나 눈이 올 때 영양분이 유실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무엇으로 덮을까요? 오래된 카펫, 리놀륨 조각, 검은 비닐 등을 활용하거나 단순히 두꺼운 짚이나 낙엽을 덮어주셔도 충분합니다. 가을의 퇴비가 너무 말랐다면 물을 줘야 합니다. 물 몇 통을 부어 충분히 적셔주세요. 퇴비화에 가장 적합한 습도는 짜낸 스펀지 정도입니다. 건조한 퇴비는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겨울에도 우리는 주방에서 소중한 유기 폐기물을 계속 얻게 됩니다. 채소 껍질, 커피 찌꺼기, 차 잎, 달걀 껍데기 등이요. 이 보물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것들은 질소가 풍부한 훌륭한 녹색 재료, 그린 컴포넌츠입니다. 겨울에 이것들을 어떻게 추가해야 할까요? 단순히 얼어붙은 퇴비 더미 위에 던져두면 안 됩니다. 덮개를 살짝 걷어내고 중앙에 구멍을 만든 뒤 폐기물을 안쪽에 깊이 묻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구멍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한 중앙 부분에서
미생물의 활동을 활발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주방 쓰레기 외에도 추가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난로나 벽난로에서 나오는 나무재입니다. 나무재는 칼륨, 인, 그리고 다양한 미량 원소의 귀중한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재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재는 알칼리성이 강해서 퇴비를 너무 알칼리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기물층 사이에 조금씩 뿌려주면서 사용하세요. 또한 겨울에는 잘게 부순 골판지, 종이 컬러 인쇄나 광택 없는 것, 낡은 면직물 등도 퇴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탄소가 풍부한 갈색 재료 브라운 컴포넌스입니다. 만약 이제 막 퇴비 더미를 만들 계획이라면 12월은 퇴비 상자를 만들고 재료를 모으기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주방 폐기물을 모으고 가축을 키우는 이웃에게 봄에 쓸 거름을 미리 사두도록 이야기하고 낙엽을 자루에 쌓아두세요. 나만의 퇴비를 만드는 것은 쓰레기를 텃밭을 위한 검은 금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는 토양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조를 개선하며 식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고급 비료를 얻는 방법입니다. 토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농업 기술 중 하나로 바로 겨울에 계획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녹비 작물 또는 녹색 비료치입니다. 녹비 작물은 수확을 목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구조와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입니다. 이 작물들을 베어낸 후 땅속에 섞어주거나 표면에 멀칭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는 핵심 주제는 이 녹비 작물의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녹비 작물은 12월에 심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일부 따뜻한 지역 제외, 바로 지금 다음 시즌에 어디에, 언제, 그리고 어떤 녹비 작물을 심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녹비 작물은 어떻게 토양을 개선할까요? 첫째, 강력한 뿌리 시스템이 토양 깊숙이 침투하여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구조를 개선하며 공기와 수분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뿌리는 깊은 토양층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올려 지표면 가까이에 모아줍니다. 둘째, 풍부하게 자란 녹색 잎과 줄기는 베어낸 후 토양에 섞일 때 유기물, 질소 및 기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말하자면 밭에서 직접 자라나는 천연 퇴비 인셈입니다. 셋째, 많은 녹비 작물들이 식물 위생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부 해충, 철사벌레를 쫓아내며 토양을 병원균으로부터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녹비 작물을 선택해야 할까요?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화과 작물, 배추가 작물, 예를 들어 흰겨자, 유채무 또는 유채 등은 생장이 매우 빠르고 많은 녹색 물질을 생성하며 잡초 억제와 토양 소독에 탁월합니다. 이들은 주작물을 심기 전 이른 봄이나 수확 후 가을에 파종하기 이상적입니다. 콩과 작물, 두과 작물인 배치, 클로버, 루핀, 완두콩 등은 뿌리에 공생하는 뿌리혹 박테리아. 덕분에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토양에 축적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배추나 호박처럼 질소 요구량이 높은 작물의 가장 훌륭한 앞 작물 전작이 됩니다. 벽과 작물, 화분과 작물인 호밀, 귀리, 밀 등은 강력한 수염뿌리 시스템으로 유명하며 가장 딱딱한 점토 토양까지도 훌륭하게 부수고 구조를 개선합니다. 특히 가을에 파종하는 월동 호밀은 지친 땅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파셀리아 같은 작물도 있습니다. 파셀리아는 훌륭한 밀원 식물이며 모든 종류의 토양에 적합한 만능합 작물이고
메밀은 토양의 인과 칼륨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2월에 여러분이 할 일은 텃밭 계획도를 꺼내어 녹비 작물을 통해 개선하고 싶은 밭이나 흙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시즌에 양배추를 심을 밭에는 이른 봄에 귀리와 배치를 섞어 파종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작물이 충분한 양을 키워내면 그것들을 베어 토양에 섞어주고 2주 정도 후에 이미 준비되고 비옥해진 땅에 양배추 모종을 심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일찍 감자를 수확하여 빈밭에는 7월에 겨자를 파종하여 가을까지 잡초를 억제하고 토양을 소독할 수 있습니다. 녹비 작물 씨앗을 쇼핑 목록에 추가하세요. 이는 저렴하지만 여러분의 텃밭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4단계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정원의 완벽한 행복을 위해 부족할 수 있는 성분들을 미리 계획하고 구매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곧 토양 계량제와 비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석을 통해 우리 토양에 정확히 무엇이 부족한지 이미 파악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구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타라켈, 왜 겨울에 구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씨앗 구매 때와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경쟁이 덜합니다. 여유롭게 시장을 조사하고 가격을 비교하며 최고의 공급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피트모스, 부엽토 또는 퇴비 같은 인기 품목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대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퇴비나 분뇨 한 트럭 분량이라면 겨울에는 공급업체들이 비교적 여유가 있어 운송 장비와 시간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 일정을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1. 토양 산도 문제 해결 분석 결과 산성 토양이라면 산도 교정제 pH 조절제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은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는 돌로마이트, 석회, 소석회입니다. 토양의 산성도와 종류, 점토질 토양은 사질 토양보다 사용량이 많음에 따라 필요한 양을 계산하십시오. 보통 가을에 흙을 갈아엎기 전에 뿌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기를 놓쳤다면 이른 봄에라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토양 구조 개선 만약 배수성 및 통기성이 부족한 무거운 점토질 토양이라면 굵은 강모래, 저지대 피트모스 또는 완성된 퇴비치가 최고의 계량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토양 구조를 더욱 가볍고 때알 구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토양이 너무 가볍고 사질이라 수분을 잘 잡아두지 못한다면 보수력을 높이는 성분을 추가해야 합니다. 퇴비, 부엽토, 점토 가루 또는 분변토, 지렁이 배설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스펀지처럼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보유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유기물 보충. 정원에 유기물이 부족하다면 잘 부숙된 분뇨, 말똥이나 소똥, 닭똥, 이것은 반드시 충분히 희석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 지렁이의 배설물인 완성된 분변토, 구매를 계획해야 합니다. 분변토는 농축되고 균형 잡힌 유기질 비료입니다. 4. 무기질 비료, 구매 유기물 외에도 분석에서 밝혀진 특정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무기질 비료, 화학 비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산 부족을 채우기 위한 과인산 비료 마츠나 칼륨 공급을 위한 황산 칼륨 카르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계획 수립, 이제 무엇을 얼마나 어느 밭에 사용할지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공급업체를 찾고 가격을 비교하며 필요하다면 이른 봄 배송을 미리 조율해 두세요.
이러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통해 여러분은 완벽한 토양, 즉 미래의 풍작을 위한 기본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추고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정원사를 구별짓는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드디어 저희 겨울 준비의 5번째,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단계는 밭이나 씨앗, 혹은 도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정원사,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12월은 여러분의 지식과 기술에 투자하기 완벽한 시기입니다. 이번 단계의 첫 번째 과제는 독서와 학습입니다. 원예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하나의 학문입니다. 새로운 품종, 새로운 기술, 그리고 식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실수를 줄이려면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긴 겨울 저녁은 원예 서적의 세계에 푹 빠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고전부터 시작하세요. 유기농법이나 자연주의적인 접근 방식에 집중한 검증된 저자들의 책을 찾아보십시오. 이러한 책들은 올바른 원예 철학을 구축하고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토양 속 생명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텃밭에 균형 잡힌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서적과 병행하여 실용적인 지침서도 함께 공부하세요. 잘 만들어진 그림이 풍부한 텃밭 작물 백과사전을 구매하십시오. 이 책에는 파종 시기부터 가지치기 방법까지 각 식물의 재배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수년 동안 여러분의 정원 필독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원예 잡지나 신문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종종 시의적절한 기사, 숙련된 농부들의 조언, 월별 농사력, 달력, 그리고 신제품 리뷰가 실립니다. 마음에 드는 매체를 한두 개 정도 구독해 보세요. 겨울 동안 수많은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만의 정원 노트나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기억력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비료 조합 레시피, 혼합 식자의 도표, 마음에 들었던 품종 이름, 종묘장 연락처 등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이 노트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지식 백과사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 겪었던 병충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간을 들여 공부하십시오. 인터넷에서 고화질 사진을 찾아 문제를 초기에 진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양한 방제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작물 재배, 기술적인 방법, 돌려짓기, 올바른 심기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방법, 익충 유인, 생물학적 제재 사용, 그리고 화학적 방법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어떤 약재가 어떤 문제에 효과적이며 자신과 환경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식은 정원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꾸준히 높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번 12월을 여러분의 개인 학습 학기로 만드십시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학습은 더 이상 책이나 잡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갖게 되었죠. 저희 교육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온라인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바로 영상 콘텐츠입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만 봐도 원예나 텃밭 가꾸기에 관한 채널이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에 달하죠. 여러분의 임무는 여러분의 영농 방식이나 철학이 비슷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기후 조건이 비슷한 전문가들을 찾는 것입니다. 시베리아에 살면서
열대지방 블로거의 조언을 보는 건 흥미로울 순 있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의 지역에 맞는 전문가들을 찾아보세요. 채널을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단순히 보기 좋은 화면만 보여주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공유하는지를 보세요. 정직하고 경험 많은 블로거는 자신의 실수를 반드시 언급하며 이것이 가장 값진 교훈이 됩니다. 유용한 영상들로 자신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토마토를 올바르게 순치는 법, 천연 재료로 진딧물과 싸우는 방법, 혹은 따뜻한 텃밭을 만드는 방법 같은 영상들이죠. 겨울에는 시간이 많으니 서두르지 않고 영상을 보면서 모든 세부 사항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상 외에도 수많은 원예 포럼과 소셜미디어의 주제별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말 그대로 집단 지성의 보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할 수 있고 수십 명의 숙련된 농부들로부터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든 식물 사진을 올리면 그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에 대한 수많은 조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소통하고 질문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는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온라인 강좌와 웹세미나, 즉 웨비나입니다. 많은 농업 전문가, 조경 디자이너, 숙련된 정원사들이 유료 및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미 재배 과정, 자연 농업 웨비나, 혹은 유실수 전정 마스터 클래스 등이 될 수 있죠. 이것은 전문가로부터 얻는 구조화되고 농축된 정보입니다. 네, 일부 강좌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 투자는 여러분을 값비싼 실수로부터 보호해 주면서 몇 배의 가치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몇몇 농업회사나 원예센터의 뉴스레터를 구독해 보세요. 이들은 종종 유용한 기사, 조언, 그리고 할인 정보 등을 보내줍니다. 이 겨울을 활용하여 온라인 원예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구성원이 되어보세요. 이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이 취미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많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학습의 장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직접 만나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5번째 단계 중 3번째 순서는 바로 오프라인, 즉 실제 원예가들의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겨울, 특히 대도시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 박람회, 그리고 강연 등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소식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문화센터, 식물원, 심지어 대형 가든 센터에서도 저명한 농업 전문가, 육종가, 조경 디자이너를 초청해 만남을 주선합니다. 이런 강연에 참석하는 것은 인정받은 전문가에게서 직접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평소 해결하지 못했던 해묵은 궁금증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메모장과 펜을 챙기세요. 또한 이런 행사에서는 여러분처럼 정원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연락처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지역 원예나 텃밭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커뮤니티는 많은 도시와 마을에 존재합니다. 클럽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경험, 씨앗, 묘목을 나누고 비료나 흙을 도매가로 공동 구매하기도 합니다. 또한 강사를 초빙하거나 회원들이 직접 키운 수확물을 전시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이런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역에 특화된 최신 정보를 끊임없이 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 지역에서 가장 잘 자란 품종이 무엇인지, 지역 해충 방제법은 무엇인지, 가장 질 좋은 말똥퇴비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실용적 경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곳에 공식적인 동호회가 없다면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처럼 흙을 사랑하는 이웃 몇 명을 모아보세요. 차를 마시는 저녁 모임을 주선해서 지난 시즌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 공유는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또한 텃밭 이웃들과의 교류도 잊지 마세요. 그들 중에는 분명 여러분 지역의 농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오래된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원예가들이 있을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 조언을 구해보세요. 대개 이런 분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들의 비법을 기꺼이 공유해 줍니다. 그들의 경험에 존경을 표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멘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소통은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영감을 주며 수많은 실수를 피하도록 돕습니다. 이 겨울의 정적인 시기를 원예 세계에서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5단계 준비 시스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20번째 블록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계획했으며 장비와 씨앗, 토양을 준비했고 새로운 지식도 얻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성공에 맞춰 세팅하는 일입니다. 이번 블록은 목표 설정과 시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막연히 풍성한 수확을 원한다고만 해서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결과를 얻으려면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 다음 시즌에 여러분에게 풍성한 수확기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최고급 감자 10양동이를 수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직접 재배한 토마토로 토마토 주스 30리터를 만드는 것일까요? 혹은 10kg짜리 초대형 호박을 키워서 이웃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1. 각 오이 줄기에서 최소 5kg의 오이를 수확한다. 2. 5월부터 10월까지 가족에게 필요한 채소를 완전히 자급한다. 3. 오크라, 방울꽃, 근대처럼 내게 새로운 작물 3가지를 키워본다. 4. 감자밭의 철사벌레를 마침내 박멸한다. 목표가 기록되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됩니다. 이제 시각화를 시작하세요. 시각화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뇌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텃밭을 아주 자세히 상상해 보세요. 잘 정리되고 멀칭된 텃밭, 지지대에 튼튼하게 매달린 채 아삭아삭한 열매를 가득 매단 오이들, 붉은 즙으로 가득 찬 강한 토마토 덤불, 꽃이 핀 완두콩의 향기를 맡고 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잘 익어 햇볕에 따뜻해진 딸기를 따서 입에 넣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저장실에 들어가 보니 선반들이 직접 만든 보존식으로 가득 차 무너질 듯한 모습도 그려보세요. 상상 속의 그림이 더 선명하고 자세할수록 여러분의 동기부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 그림을 확실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은 텃밭을 위한 시각화 보드 또는 소망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큰 스케치북이나 코르크보드를 준비하세요. 오래된 잡지에서 찾거나 인터넷에서 키우고 싶은 채소, 꽃, 과일의 멋진 사진을 인쇄하세요. 이것들을 보드에 붙이세요. 완벽한 텃밭, 아름다운 온실, 풍성한 수확을 거둔 행복한 정원사의 사진도 추가하세요. 이 보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고 매일 목표를 상기하고 영감을 얻으세요.
이 마지막 단계는 삽을 갉거나 씨앗을 사는 일만큼 실용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단계는 이전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끊임없는 에너지와 성공에 대한 믿음을 제공합니다. 결국 좋은 수학은 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5가지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단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5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요? 첫 번째, 지난 시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더불어 윤작 및 식재 계획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두 번째는 종자 전체를 점검하고 필요한 종자를 현명하게 선택하여 구매하며 체계적인 종자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도구 세척, 소독, 날카롭게 날을 가는 것, 그리고 기계 장비 점검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네 번째는 토양 관리입니다. 겨울 멀칭, 퇴비 관리, 그리고 토양 계량제를 미리미리 구매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읽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무엇보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12월은 잠자는 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달입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겨울철 활동들이 매년 흉작을 한탄하는 사람들과 꾸준히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사람들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수년간 제가 직접 확인한 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질서하고 허둥대는 농사일을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의식적인 과정으로 변화시킵니다. 길었지만 바라건대 여러분께 매우 유익했을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로 이 5가지 단계 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12월에 텃밭이나 정원에서 어떤 작업을 꼭 하시나요? 함께 경험을 공유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